고려대학에서는 여러 차례 이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문학의 대등충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대등충이라는 말은 전에 듣지 못하던 말일 것입니다. 대등충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문학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논지입니다. 준비된 원고를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 시간에 질문이 나오면 글 쓴 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학사가 다 그렇듯이 동아시아 문학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참으로 고민입니다. 문학사는 작품을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부당합니다. 그러면 개별작品작품이 다 독립된 것이고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 게 알 수 없습니다. 각국 문학사를 써서 모으면 동아시아 문학사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각국 문학사는 배타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서술하는데, 동아시아 문학사는 배타적인 영역을 넘어선 공동의 모습, 그것이 동아시아 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면모입니다. 각국 문학사를 모아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에도 중심부가 있고 중간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부가 중간부나 주변부에 영향을 끼친 매력을 이야기해도 동아시아 문학사가 전체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부의 주도권이 중간부가, 다시 주변부가 그것을 장악해서 선후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가 선후 역전을 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가진 어떤 추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추이에서는 동아시아 여러 문학이 대등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동아시아 문학이 하나임에서 열어짐을 이야기해야 된다. 대등추이를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동아시아 문학사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문학사 및 각국 문학사가 그것만 알면 된다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서 정말 동아시아를 하나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새로 인식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문학사 이해를 유럽 문명권에서 주도하면서 자기네 중심으로 왜곡되게 이야기한 것을 바로잡는데, 동아시아 문학사가 아주 큰 구실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미진하지만은 신뢰를 들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좋아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문학은 구비문학, 한문학, 공동문화문학인 한문학, 그리고 각 민족의 문학, 이 세 영역으로 배제돼서 구비문학, 한문학, 민족의 문학에서 각기 두 가지 사례식을 들여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바입니다. 구비문학에서 먼저 서사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사시는 고대 그리스에 생겨났다. 그보다 더 오래된 길가메슈 서사에 관련돼서 이게 최소의 서사시라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데 전혀 부당합니다. 글로 적히기 전에 말로 전승되고 창조되는 구비서사시가 선행 형태이고, 구비서사시를 적어서 다듬은 것은 설사 연대가 오래된다 하더라도 훨씬 후대 형태입니다. 유럽에는 그런 생생한 구비서사시가 없어졌습니다. 구비서사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구비서사가 구전되는 현장으로서 동아시아가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곳에도 있지만 동아시아의 자료가 특히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동아시아라고 해서 어디나 다 구비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한족,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 또는 월남에는 구비서사시가 없습니다. 아마 과거에 있었을 것인데,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팽창해 나가는 가운데 구비서사시를 전승하는 자기네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족이 아닌 중국의 소수민족, 특히 운남성에 있는 여러 민족들, 일본의 아이누인들은 구비서사시를 아주 풍부하게 전승하고 있어서
아주 세계문학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본토에도 구비서사가 있지만 제주도가 아주 구비서사를 잘 전승하고 있습니다. 운남성의 여러 민족 아이누 제주도는 어째서 구비서사시를 이렇게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느냐. 우세한 중앙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항하는 자기의식을 가다듬기 위해서 구비서사시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는 것과 거기에 대응되는 두 가지 요인이 거기에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유교는 이 구비서사시 같은 것을 상당히 그것을 억누른 것 같지만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데 비하면 사실은 훨씬 관대했습니다. 불교는 구비전승을 측면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구비서사시가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구비서사시를 누가 전승하느냐 할 때 아이누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대등하게 전승하고 한국의 제주도에는 당면 신방이라는 특정의 담당자가 그것을 전승하는데 당면 신방은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중국의 운남성은 뭐 각기 사정이 다르지만 구비서사시를 전승하는 사람이 어떤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수감받고 납서족, 나시족이라는 납서족에는 그 구비서사시를 동파문자라는 문자를 기록했고 그 문자를 기록한 동파라는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받듭니다. 그래서 전승자의 지위가 제주도는 가장 낮고 가장 높은데 제주도처럼 전승자가 지위가 낮아야 그 대등의식이 온전하게 되고 전승자의 지위가 높고 수강을 받으면 차등의식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승 사이가 차이가 있어도 운남성의 여러 민족이라든가 아유나 제주도의 구비서사시는 신령서사시, 영웅서사시, 범인서사시로 구분되고 신령서사시가 먼저 나타나고 영웅서사시가 뒤를 잇고 범인서사시가 그 다음에 나타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시시대의 신령서사시, 고대의 영웅서사시, 중세의 범인서사시가 이루어진 것이 서로 같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도 구비서사시가 전승되는 것에는 다 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인데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변화가 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서사시 유산을 신화라고 해서 연구를 하면서 기록된 자료와 함께 다루는 데는 신화란 용어가 좋지만은 신화는 영웅서사시, 범인서사시를 무시하고 신령서사시만 일방적으로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구비서사시는 전승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문학사의 저층으로서 아주 기묘하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문학을 한족의 문학, 일본인의 문학, 또는 한국의 지배민족의 문학 위주로 다루는 편향성을 시정하고 정말 대등충의가 구비서사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구비서사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두에 들어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연극입니다. 연극이라 그러면 중국의 무슨 원곡부터 경극까지 연극, 일본의 노나 가부키 같은 연극 이런 것을 보면은 그것은 매우 특수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대등충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대등충의는 농민이 공연하는 대등연극입니다. 대등을 할 때는 마을 공동체가 연극의 주체가 되고 공연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이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나라 탈춤과 같은 것을 대등연극이라 하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중국에도 곳곳에 이런 대등연극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무시되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연극하면 원곡부터 경극까지를 촬영하느라고 이것이 무척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대등연극이 많이 있을 생각하지만은 교견이라는 이름의 그 우스꽝스러운 극이 노라는 아주 고귀한 연극을 공연하는 중간에 막간에 삽입되는 정도만 알려져 있고 대등연극의 저층이 일본의 경우에도 잘 조사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이 만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다 같이 있었을 대등 연극이 한국에 가장 잘 전승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는 그런 고급의 연극이 없기 때문에 대등 연극이 그냥 살아있고, 고급 연극은 문인이 창조자로 참여하고 또 상업적인 공연을 함으로써 대등 연극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면모를 훼손시켰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서 연극 발달이 되지 않은 것이 매우 불행한 일 같지만 불행이 다행이어서 대등 연극을 우리는 잘 전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춤은 차등을 비판하고 대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상극이 상생이고 상생이 상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신명풀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극의 원리로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유래한 원리와 라사라고 하는 인도 중세에서 유래한 원리, 카타르시스는 상극의 연극이고 라사는 상생의 연극인데 탈춤은 생극의 연극입니다. 상생과 상극을 함께 보는 대등 연극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탈춤과 같은 것이 어디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풀이 상극을 하고 있었는데 고급의 연극이 나타나고 고급의 문화가 발달하고 또 고급의 것만 문제가 아니라 공연 예술이 상업화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만연했습니다. 오늘날 한류가 세계 퍼져나가 인기를 얻는 것은 이 탈춤이 가지고 있는 신명풀이 전통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의 신명풀이를 세계에 전해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던 신명풀이의 전통의 잠재적인 전통을 그동안에 마멸되어 있거나 억압된 전통을 한류가 가서 깨워줌으로 해서 자기의 각자의 신명풀이 전통을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대등연극은 보편적인 것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것을 탈춤이 이어받으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전통이 되살아나게끔 자극하는 일을 오늘 한류 공연이, K-팝 공연이 하고 있다. K-팝을 노래할 때 그냥 그 노래와 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명이 나서 모든 군중들이 다 같이도 춤을 추고 함께 좋아합니다. 군중들이 사실은 자기 춤 추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던 자기 춤을 추도록 하는 자극제가 K-팝이고 그 전통은 탈춤의 대등연극으로도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등연극이라는 이 대등춤이는 한국에서만 뚜렷이 나타나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던 것이고 조사를 하면 그런 것이 살아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방에 그런 것이 간간히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게 소중한 줄 모르고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높여야 되고 내용이 복잡하고 문인이 창작하고 뭐 이렇게 품격이 고상하고 이렇게 여러 마디로 길게 나오는 연극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런 신명풀이를 일깨워주는 대등 연극 자체가 소중하다는 쪽으로 우리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다음엔 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한문학을 이야기하면서 한문이 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문은 중국 글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문은 동아시아의 공동문화입니다. 중국 사람이 먼저 한문을 그렇게 쓰게 해도 동아시아 각국 사람이 함께 씀으로써 공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고 동아시아 문명이 각국이 함께 쓰면서 어법이 고정되고 변하지 않은 문화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만 사용했으면 그것이 구어의 변천과다 그래서 그냥 변천해서 문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동아시아가 공유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화가 됩니다. 중세는 공동문화의 시대입니다. 중세 문명권은 어디나 한문 문명권 밑에는 산스크리트 문명권이 또 그 서남 쪽에는 아랍 문명권이 유럽에는 라틴어 문명권이 있었습니다. 한문, 산스크리트, 아랍어, 라틴어는 다 그 문명권의 공동문화입니다.
가령 라틴어가 이태리에서 유학했다 해서 이태리 글이라고 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모두 공동문화였습니다. 중세는 공동문화의 시대입니다. 근데 한문은 다른 공동문화하고 달라서 다른 공문은 글로 쓰는 그리면서 또한 말이기도 했는데 한문은 그리기만 하고 말은 아닙니다. 한문에 읽는 독법은 거의 다 다릅니다. 거기다 우리는 토를 따라 읽어서 우리말처럼 읽습니다. 그래서 공동문화라는 점은 다른 문화하고 다 같은데 그것이 공동문화이면서 동시에 민족어이기도 하고 한문학이 공동문화기도 동시에 민족문화기도 한데 그 민족문화기도 한 측면이 한문이 다른 공동문화보다 조금 더 두드러진다. 한문이 그리기만 해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그 점이 아니라 한문을 가지고 쓴 글 가운데 국가의 위험을 나타내는 돌에다 새긴 금속문 또는 지석에서 새기도 하고 총에다 새기는 종명도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금속문이라고 우리는 통칭합니다. 국가의 위협을 나타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고 이런 역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 또 그 창조하는 제왕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글로 써서 나타내는 국가의 위협을 나타내는 공동문화라는 것도 여러 문명권에 다 있는 겁니다. 가령 산스크리트 문명권에서는 지금의 캄보디아는 크메르에서 산스크리트를 아주 훌륭해 좋은 문장을 써서 크메르가 위대한 나라고 많은 그런 나라를 정복 통합했던 그런 위협을 나타내는 글을 많이 비문을 남겼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런 비문을 여러 나라가 매우 다채롭게 남긴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원고에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명단을 여기서 다이어를 펴고 눈으로 봅시다. 414년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비가 그 첫째 예입니다. 어째서 고구려에서 이런 것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이야기하면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 능비를 씀으로 인해서 한문이 비로소 공동문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세가 시작됐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어서 신라의 창녕비, 신라의 마운, 황토령비, 그 다음에 일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돌궐 것이 있고, 중남성에 있던 남조국 것이 있고, 다시 신라 것, 당나라 것, 월남 것, 다시 유국 것까지 갑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좀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기를 한데, 여기서 강조해서 말 것은 당나라 것이 817년에 나와서 아주 지각을 했습니다. 한문학이란 모두 중국에서 먼저 이룩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본받아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문을 가지고 국가 위협을 나타내는 금성문은 당나라가 이렇게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다른 나라 것은 그 자랑할 만한 위협이 분명하고 그 위협을 통해서 어떤 정치 철학 같은 걸 펴는데 당나라 이 평해섭이라는 것은 당나라가 강성해서 오랑캐를 치니까 좀 그리 알고 겁을 내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문장가 한퇴지가 썼는데 아무리 뛰어난 문장가도 쓸 내용이 없으면 명문이 나오잖아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광개토 대왕비 그리고 한국의 성덕대왕 종명이 또 그다음에 신라 신흥왕의 순수비 황초령비 같은 것이 매우 주목할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비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가장 길이도 길고 한 것은 남조국의 덕화비입니다. 남조국의 덕화비는 당나라 침공을 물리친 것을 말하고 남조국의 제왕이 천지를 아우르는 정말 위대한 전철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위협을 자랑하는 기문을 대등하게 이렇게 한 가운데도 한국의 고구려와 신라가 먼저 그런 것을 이룩했고 남조국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이룩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중국 것은 때가 늦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런 작업을 또 유구에서 한 것은 종에다 새겼는데, 유구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 세 나라의 빼어남을 다 아우른다는 그런 또 자부심을 나타냈고, 거기서 중국과 한국을 아우르고 그 중간에 유구가 있다고 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이식하는 그런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일본에 오키나와가 되어 있고, 일본의 일부를 이야기할 때는 오키나와 말을 쓰고, 독자적인 대륙을 이야기할 때는 유표란 말을 씁니다. 유구 망명정부가 미국에 있고, 독립 유구의 헌법이 두 개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장차 아시아의 수도는 통합아시아, 유럽처럼 하나가 되는 아시아의 수도는 당연히 유구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종명에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빼어난 것을 다 아우른 것이 우리 유구라는 의식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자국이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빼어남을 아우르자 하는 의식을 말한 것을 매우 주목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말하기 어려워서 그 뒤에 6번, 6번은 뭐냐? 남조국의 덕화비에서, 7번은 뭐냐?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면에서, 10번에는 유구의 만국길량종에서 한 구절씩만 인용했습니다. 덕화비에서 말하기를, 이에 우리나라가 합쳐서 한 거장이 되어 지극히 성스러운 덕이 대가 뻗을수록 더욱 6번은 저겁니다. 우리나라 성덕대왕 신종명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합쳐서 한 고랑이 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정복했는가 통일했는가 심각한 논란거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에 합의일향이란 말이 있어서 합쳐서 한 고장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거 지극히 중요하고 밑줄을 꺼도 10번을 끌만한데 역사학자들은 이런 건 자료로 인용하지 않아요. 워낙이 역사를 더 말해 줬습니다. 합천이 지극히 성스러운 대가 뻗을수록 더욱 위로해라. 그 다음에 7번이 남조국 덕화비에서, 남조국 덕화비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비각이 있고 잘 보존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 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본명에서 더 간 대리라, 기차를 타고 계속해서 들어간 대리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단체 관광들이 대리에 무수히 갔다 옵니다만은 여기는 틀리지 않고 이거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나는 개인 여행으로 가서 여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위험을 편안으로 바꾸고 화가 복이 되게 돌리니, 당나라 침공을 몰라주고 우리 남조가 이런 위대한 통치를 하니 믿음이 돼지나 어류에까지 이르고 은혜가 나무나 풀에까지 미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고 통치를 하는 것이 사람을 유익할 뿐 아니라 이런 금수나 초목까지도 다 미친다고 하는 사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무슨 정치사 쪽으로만 이용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거기 나타나는 사고방식을, 철학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10번은 유구의 만국길량종이라는 겁니다. 그 유구 박물관에 가면 종이 걸려 있습니다. 종에다 이렇게 새긴 건데, 유구에 여행하는 사람 이거 반드시 눈여겨보고 해야 됩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볼 건 안 보고 안 봐도 되는 것만 잔뜩 보고 와서 그냥 들떠오는 것을 보고 통탄합니다. 이런 걸 보려면 개인 여행을 해도 차근차근 봐야 합니다. 거기서는 수미산 남쪽 빛을 세계가 드높은 위에서 우리 임금님 천년하시오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도다. 수미산 남쪽 세계가 드높은 곳이라고 하는 데서 동아시아를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작은 나라인데도 동아시아 전체를 이야기해요. 큰 나라는 자기만 이야기하는데 작은 나라는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임금님 출연하셔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도다. 우리 임금님이 출연한 것은 부처님의 출연과
서로 망쳤거나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기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과 조선과 일본의 좋은 점을, 빼어난 점을 다 아우른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런 작은 나라에서, 그런 그 보편적인 어떤 가치, 동아시아가 하나라는 것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이게 하는 그런 생각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문은 중국 그리고 써봤죠. 다 중국 사람이 한 이야기 갖다 베껴서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사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당나라 비문에서는 이런 이야기, 지금 들은 이야기 한 개도 없어요. 당나라가 무력으로 강성하니 너희들 겁내라.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참 그런 비교 연구가 우리에겐 참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나라는 덩치가 커서 자기 무력만 과시했다면 요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전체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국에 가서 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담을 하나 하면 국대학소하고 국소학대다. 중국은 나라가 크니 학문이 작고 한국은 국소학대다. 나라가 작으니 학문이 크다. 그랬어요. 요거는 한국보다 더 작아서 더 넓은 생각을 했어요. 자, 한시. 예, 한시는, 당나라 때 근체시 이백과 두부가, 근체시계를 확립하고 뛰어난 작품을, 산출해서 단연 우뚝하게 서고 동아시아 한문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세 전기까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후기는 어디냐? 북송이 망하고 남송으로 내려가고 위에 요나라, 금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아시아의 동아시아 역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무신난을 겪고 사대부대 등장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일으켰고, 일본은 무인들이 집권해서 막부라는, 막부라고 하는 정치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정치사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비교될 수 있으면 문학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옵니다. 이때부터 한문학은 민족이나 민중의 노래로 노래하는 그런 한시를 산출하게 됩니다. 중국 안에서는 요나라의 원홍은 요나라 사람으로 원나라의 재상을 하는 야율 초제가 지금까지는 다른 민족과 민중의 한시를 짓게 되고, 이때 남송에서는 내세울 만한 시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송 8가문을 갖고 해서 다 읽었는데 그 마지막이 소동파 소시까지입니다. 남성 이후에는 알려진 시인도 없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월남 다 그거 중요시하게 여겼. 왜냐하면 자국의 한문학이 그때 뚝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규보가, 월남에서는 완채라고, 한자로 읽으면 완채, 월남어는 응웬짜이라고 하는 시인이 새 시대의 한문학을 이끌어갑니다. 일본에도 여기 말하지 않았지만 오산의 선승들이 또 일본의 한문학을 일으킵니다. 이규보는 이두라 일컬어지는 지금까지 주범과 권위를 청산하거나 넘어서야 된다 의식을 상당히 뚜렷하게 가지고 여기 인용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두가 짓거진 다음에 건건이 정막하는 가운데 강산이 절로 한가하고 조것들이 창공에 있다. 이백과 두부가 함부로 짓거리와 건건이와 산천이 다 망쳐진 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규보의 뒤를 이는 진화는 잘 알려진 사신세가 금나라로 들어가면서 하는 시에서 서쪽의 중국은 이미 상막해지고 북쪽의 진전은 아직 목매하다. 북쪽은 요나라를 말합니다. 앉아서 문명의 새벽을 기다리니 하늘 동쪽 붉은 해가 불교를 하네. 여기서 우리 고려가 새 시대를 열고 새 시대 문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나타냈습니다. 몽고적이 이제 득세해서, 몽고적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사방감에서 분탕제를 해서 중세 전기라는 시대를
일제히 청산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동아시아로부터 저 멀리 러시아 이르까지. 그러나 몽고족이 중세 후기를 산출하는 창조적인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몽고족의 침입에 항거하면서 민족과 민중의 한시가 더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좋은 소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몽고족의 항전을 한 한시를 한국 것을 하나 들었습니다. 과철주란 게 있어요. 몽고족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정사한 사람들의 자취를 그 앞을 지나가면서 지으십니다. 장황하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줄만 읽으면 그때 성난 도둑이 국경을 침해하고자 사시성이 불타는 들방 같았다. 산을 의지한 외로운 성이 오랑캐 길목 만군이 북치고 나불며 한꺼번에 들었다. 그를 일만 선비가 이성을 지키면서 나라의 바침몸 아주 가볍게 여기노라. 이원정이라는 문신이 나라를 성을 지키면서 거기서 참 장렬하게 희생한 매력을 과철주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 몽고군은 또 다른 면에서 여기 야율처절 들었는데 야율처절은 징기스칸 군대가 서쪽으로 진격해 나갈 때 그 광경을 읊어서 한문학에 새로운 경계를 읊었습니다. 여기는 몽고군을 싸우다가 희생된 것을 통해서 몽고군이 이래저래 중세 정기문학을 청산하고 중세 후기 문학을 열도록 하는 계기와 소재를 제공한 것을 매우 흥미롭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남송의 시인은 전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중국의 한시가 그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남은 몽고군의 침입을 영웅적으로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몽고군의 침입을 싸워서 이겨서 물리친 나라는 아마 월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월남의 자부심이고 그 자부심이 오늘까지 있는데 그 자부심이 또 어떤 데서 지나쳐서 월남이 다른 나라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최근에 불란서군을 물리치고 미군을 물리친 것까지 이어집니다. 백등강이라는 데가 월남 중국과 월남의 경계에 있는 강입니다. 그 백등강에서 중국에 무리를 친 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백등강에서 물리친 것을 중국에서는 완체 응원짜이라는 시인이 백등해고라는 시를 다시 지었습니다. sak풍이 바다를 부려 그 기운 넘넘하다 시인의 배를 가볍게 들고 백등강을 지나간다. 악어를 베고 고래를 쪼갠 산모양 굽이굽이 창이 떨어지고 창이 꺾인 해안 층층이 물가요새 백두곳을 하늘이 설치하고 혹을 떠는 이것에서 공명을 이루어노라. 지난날 되다 보니 슬프기도 하고 흐름과 풍경 습해와 마음 가누기 어렵다. 전투 장면을 직접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산천의 험한 모습을 풀어서 전투 장면을 그리고 그때의 영웅들을 수배했어요. 이거 매우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야율체제가 징기스칸한테 서쪽으로 진격하는 것도 군대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한 구절도 그리지 않고 산천의 그 험준한 산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그렸어요. 그것도 하고도 또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거기에 제법 잘못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얼핏 보면 무슨 정치를 그린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순히 역사를 회고한 것 같지만은 거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투쟁의식, 그 의식의 각성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월남 사람은 아주 소중한 고전으로 삼고 그런 것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월남에서는 한문 교육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이런 작품을 읽어보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을 현대역으로 번역한 것을 통해서만 읽어보고 직접 취업하지 못합니다. 월남이 로마자 표기를 채택함으로써 한문으로 멀어져서 동아시아 문명의 공동의 유산을 충실하게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을
상당히 우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나무 걱정할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돋보는 한문학의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문학과 사상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는데 한문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민족어 문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민족어 시는 여기서 율격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모든 시는 민요를 시작했습니다. 민요는 노동요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을 하는 데서 시작해서 민요는 다 그 나름대로 어떤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민요의 율격은 어느 나라든지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민요가 다른 그런 고급의 시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율격을 정비하고 규칙화했습니다. 율격을 정비하고 규칙화할 때는 한시의 자극이 매우 큽니다. 영향이라기보다 자극입니다. 왜냐하면 한시를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한시에 대응하는 형식을 만드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영향이라기보다 자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남의 경우에는 구금시라고 이런 게 있는데 월남어는 중국어와 비슷하게 단음절하고 성조이기 때문에 한시의 그 오은 칠옷 그리고 평칙이 고저가 있는 것 그리고 운이 달린 규칙까지 월남시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금시라고 합니다. 앞에 들었던 완체가 한시도 많이 잊었지만 구금시도 많이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원 칠원이라는 것이 월남시의 전통하고 잘 맞지 않고 월남은 6원 8원이 민요의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오원 칠원이 바뀌어지고 수정되는 과정을 나중에 겪게 됩니다. 남조국의 지배민족이었던 백족은 백문시라는 것을 남겼는데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변체를 우리가 추가할 수 없으나 백족의 언어도 다른저러고 성조여서 한시와 비슷한 형식을 구현해서 실은 율시와 비슷한 형식으로 남긴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대리에 가면은 공원에 이렇게 비석에다 새겨놓은 게 있어요. 글씨를 산화가라는 거 하는데 거기다 새겨놨어요. 난 보니까 가슴이 참 숨을 멈출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 대리에 가는 수많은 관광객 그것도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자, 한국과 일본은 어떠냐? 한국어와 일본어는 접착어라고 하고 이렇게 조사가 붙고 활용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 경상도 함경도 지방에 고저가 있는 성조이긴 하지만은 표준 한국어나 이 서쪽에는 성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저도 없고 다음절입니다. 그래서 한시의 율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시 한 줄과 민족어시 한 줄이 정보량이 대등하거나 했는 말의 내용을 정보량이라는 용어로 말합니다. 아니면 음절수가 대등하거나 한시가 5원이 실으면 음절수가 5음, 7줄 하든가 정보량이 대등하든가 음절수가 대등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보량이 대등한 걸 택했습니다. 한국의 창가는. 일본의 왁가는 음절수가 대등한 걸 택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할 때 한국이 이걸 택하고 일본은 저걸 택하면 누가 약속을 해서 우리 이걸 할 때 너 이걸 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절로 하나씩 택했는데 둘을 다 할 수 없이 하나밖에 택할 수 없었죠. 그러나 왜 한국은 정보량이 대등한 걸 택하고 일본은 음절수가 대등한 걸 택했냐. 일본은 음절수를 대등한 걸 택하되 고저에 의한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5원과 7원을 잘 섞어서 57577이라는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변화를 준 거죠. 5 나가면 너무 단조로워요. 777 나가도 너무 단조로워요. 한시는 고저가 있는데 여기 고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57577 하다가 나중에 하이쿠에서는 575로 줄였는데
이렇게 그 변화를 주어서, 음절수가 대등하게 만든 건 상당히 그 재치 있는, 참, 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음절수의 대등을 택하고 한국은 정보량의 대등을 택했느냐? 그 이유를 따진다면은 한국은 향가를 창조한 상철과 민요를 정식하는 기층민족의 통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요의 율격을 한시로 향가를 가져오고 정보량이 대등한 걸 택했어요. 일본은 왁가를 만든 상층이 민요의 주인인 기층민족과 상당히 이질성이 있고 또 기층민족과 다른 차별성 또는 우월성, 차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5777의 아주 정제된 형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합니다. 하고 그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지 그 이상 아주 급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천년이 지나서 근대시가 만들어질 때 유럽이 서세 동점으로 되면서 유럽의 문명이 미술도 오고 음악도 오고 뭐 신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 문명을 심하게 바꿔 놓는데 그중에 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유럽의 근대 시의 제일 주역은 또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입니다. 낭만주의 시대는 프랑스, 영국, 독일이 다 비등했는데 프랑스 상징주의가 등장함으로써 영국과 독일을 제치고 프랑스가 어떤가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동아시아에 또 충격을 줍니다. 이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한시의 충격에 대응한 것 다음에 천년 후에 또 한 번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충격에 월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월남 사람은 프랑스 식민지가 돼서 불어 교육을 강요받고 프랑스 상징시를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보니까 프랑스 상징시는 율격이 아주 세련되어 있고 음악성을 높이 자랑합니다. 그걸 보고 월남에서는 자기들이 재래의 정령시를 훨씬 형식을 가다듬고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시가 정령시의 그 율격을 대응하는 월남시의 정령시 율격을 정규하는 것을 대응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한시의 율격을 구금시로 재현한 것하고 매우 비슷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율격의 아름다움에서는 월남시가 프랑스보다 앞선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잠깐 이야기하면 중국은 구금시도 없고 향가도 없고 왁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와 같은 시를 이어오다가 민족 구호를 가지고 다듬어지는 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상징주의 시의 충격을 받고 부랴부랴 백화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백화시는 율격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또 내용도 봐서 별 시가 아닙니다. 무슨 감탄사를 많이 넣어서 시지만은 매우 산문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선진이었기 때문에 선진이 후진이 되는 전화에서는 백화시가 향가나 왁가나 동시보다 아주 뒤떨어져서 20세기에 그때 비로소 나타났으면서 시가 볼모양 없게 됐어요. 자, 한국과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 먼저 봅시다. 일본은 5757이라고 하는 전통 율격을 변형시켜서 좀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다 실패에 돌아갔어요. 그 시도를 가지고 일본 사람이 상당히 평가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비된 율격이 없는 자유시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근대시는 자유시라고 하면 또 자유시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상징주의 시 한 줄과 일본어 시 한 줄이 그 자수에서 대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거량이 대등함을 택하고 형식은 자유시를 택했습니다.
일본의 근대시는 자유시라고 하면 좋은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대시는 자유시라고 했습니다. 앞에 근대시라는 것은 말하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 상징주의시 같은 것이 근대시가 자유시므로 일본에도 자유시를 쓴다. 거짓말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자유시가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 일본인은 상징주의시를 번역을 통해 읽으니까 정말 육적이 없는 자유시를 보니 일본 근대시가 자유시인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원문을 읽고 번역하는 소수는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들 뭐 하느냐 그냥 침묵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게 한국어로 놓으면은 한국에서도 자유시는 근대시라는 데 속아서 상징주의시를 번역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도 그 비슷한 걸 자유시로 써야 되겠다 하고 자유시를 쓰는 것이 적어도 주류거나 표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전통적 일격을 변형시켜 개성하는 작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좋은 예는 김소월, 한용운, 이육사, 이상화, 김영란 같은 사람들에서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내가 많이 논했는데 여기는 황석우의 시 한 편을 새로 본보기를 내옵니다. 낙엽은 풀과 나무들이 그 즐거운 노동의 자서전을 싸우며 기록한 말, 그 굵은 글자 자유시로 보이죠. 그러나 낙엽은 풀과 나무들이 새 토막입니다. 그 즐거운 자서전을 새 토막입니다. 싸우며 기록한 말, 그 굵은 글자입니다. 새 토막 또는 삼원보 이행시를 삼원보 삼행시를 변형시켜서 제1행은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을 하고 세 번째 토막에다가 다음 줄을 연결시켜서 변형을 시켰습니다. 이 변형을 시킨 것은 이 세 내용과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잘 호응된 뛰어난 작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시지만 그 내면에서는 전통주의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시에 대응하는 상징주의 시를 본따서 썼다는 것은 상징주의 시가 아닐 뿐 아니라 시도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상징주의 시와 아무 무관하게 어떤 연구자도 황석우가 시가 황정주의 시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국에서 현대시를 전공하고 상징주의 시 수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상징주의 시를 원문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뭐 비슷하니까 이게 상징주의 시다 했는데 실제 이게 상징주의 시를 넘어서는 상징주의 시 이상의 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율격이 이렇게 변형돼 나타난 것이 우리 시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널리 알려주고 많이 애독되고 평가되는 시 작품은 보면 전통적 율격의 변형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 자신이 그걸 알고 했을까?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율격의식은 의식의 저층에 있어서 자기가 뭘 알고 설명하는 표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놈이 작품 창작에서는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비교 연구, 한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경주의 시에 되는가, 1막과 2막에 한국, 일본, 월남 또는 중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동아시아 문학의 대등층으로서 아주 넓고 큰 대등층이며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소설이 뭐냐? 소설은 뭐냐? 예. 소설이 뭐냐? 소설이란 말은, 영어의 노블의 번역어다. 거기에 따라 규정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말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소설은, 어디서나 자생적으로 발달해왔고, 소설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론으로 정의합니다. 나는 소설은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는 서사문학이라고 규정했고, 자아를 위에 둔 민담이나 전설이 세계를 위에 둔 민담과 어떻게 다르며 그것을 어떻게 합쳤느냐. 그리고 소설이 출생신고를 할 때 동아시아에서는 가짜죠. 유럽에서는 가짜 고백록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사람의 일생 이야기는
가장 품위 높은 교술 문학을 형식으로 이용하면서 예식으로 들어가서 그 존엄성을 뒤집어 엎는 게 소설의 그런 난동이다. 이런 비교 연구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남녀 관계를 문제 삼는데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것만 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유럽에서는 일녀 다남, 여자가 하나고 남자가 여러 있고, 또 동아시아에서는 일남 다녀. 앞에 것을 간통소설이라고 뒤를 첩첩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용어가 공평하지 않을까. 대등하게 딱 일녀 다남, 일남 다녀 소설이라고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풍속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동아시아 유럽이 하나씩 맡았는데 하나씩 맡겠다고 뭐 만나서 협상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씩 맡은 게 이렇게 묘하게 맞물리는 거. 이것은 세계문학의 대등충입니다. 이런 걸 묘하게 맞물리는 것을 대등충이라 합니다. 묘하게 맞물리는 것에 정말 좋은 연구거리가 있다. 여기에 문학연구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묘하게 맞물리는 걸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고 누가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길로 가는 것과 저 길로 가는 길이 두 개 있는데 이쪽은 이 길로 가고 저쪽 저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남 다녀 소설을 또 보면은 그 작품 예를 들었어요. 일본의 정원석 야라 사이가쿠의 우색일전함, 중국의 난능 소수생의 금병매, 한국의 김만중의 고문을 들었습니다. 둘 다 일남 다녀 소설입니다. 그런데 야라 사이가쿠의 우색일전함은 완전히 남성 위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심하게 말하면 여성은 일회용 수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독한 남성 소설입니다. 금덕매도 남성 소설 같지만은 다녀 중에 제일 으뜸인 반금년이라는 여성이 일생이 남자 주인공 서문경 일생과 함께 나옵니다. 서문경 출근 후에도 반금년 얘기 한참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 소설이기만 하지 않고 또한 여성 소설이한 남녀 소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봉은 어떠냐? 완전히 여성 소설입니다. 완전히 여성 소설인 것을 부담 재밌는 게 대등이 있어요. 여자는 다락 위에 2층에 다락에 있고 남자는 길에 지나갑니다. 금병묘와 구봉의 설정이 똑같습니다. 금병묘에서는 2층에 반금년이 있고 밑으로 서문경이 지나가다가 반금년을 찾아오고 매혹돼서 내가 찾아야 되가 싶어서 노파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똑같은 장면이 구멍에 나옵니다. 구멍에는 진채봉이라는 처녀가 위에 있고 밑에 양소유라는 총각이 지나갑니다. 양소유가 진채봉을 보고 혹한 게 아니라 2층의 여성이 양소유를 보고 매혹돼서 자기 유머를 통해서 시를 전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눈이 맞아 결연하게 되어서 구멍의 사건이 시작합니다. 그 진채봉과 양소유가 곡절이 많게 헤어졌다가 나중에 만나는 이합을 겪어서 하는 이야기에다가 다른 여성들의 관계를 또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과 8여성의 결례를 그렸으니까 완전히 남성 위주의 소설이라고 구목을 우리가 매도하고 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여성이 모두 자기가 먼저 양소유를 보고 매혹돼서 접근합니다. 8여성이 모두 자기가 먼저 양소유를 요구합니다. 하나 예외 없어요. 그리고 양소유와 결련 방법이 위로부터 공주로 밑에부터는 무슨 기생임이 또는 시비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과 생활 양식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게 구운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색일대라면 완전히 색정적인 관계를 그렸는데 구운몽의 색정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고 정신적인 이끌림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자, 여기서 구운몽이 어떤 소설이냐? 구운몽에 대해서 겉에 무슨 유불등을 말한 사상소설이다 공사상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겉에 씌워놓은 겁니다. 겉에 씌워놓은 거. 남녀 관계를 여성 위주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때 점다른 사대부가 그런 소설을 쓰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겉에다가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놓은 겁니다. 원래 연구자들이 그 보호막만 보고 내별한 걸 보는 겁니다. 남성 독자는 자기와 양소희를 동일시하면서 8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상상하면서 소설을 읽게 되어 있어요. 여성 독자는 어떠냐? 자기가 8명의 서로 다른 여사로 자기가 생을 산다고 가정하고, 내가 공주가 되면, 내가 기생이라면, 내가 집이라면, 내가 양가집 교수라면 남성을 어떻게 유혹하고 관계를 가질 것이냐를 8가지 생을 상상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런 말 썼어요. 부몽이 남성 독자가 읽어서 더 재밌는가, 여성 독자가 더 읽어서 재밌는가는 판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녀 양성을 공유한 사람이 없으니까.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성 독자가 더 재밌는 것은 추리할 수 있습니다. 부몽은 이런 여성 소설입니다. 여성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을 빌려다 읽으면서 여성 독자가 애독하면서 베끼면서 가필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본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여성 독자가 그렇게 해서 고쳐서가 아니라 여성이 작품 창작하게 됐습니다. 제일 장편인 완연의 명년, 여성이 창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렇게 유식한 소설을 여성이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작품 내용에서도 그 섬세한 전개와 그 여유만만한 전개, 이것은 여성의 감각에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이런 소설을 썼을 리가 없다. 상층의 여성은 시간 여유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쓸 수도 있고, 베낄 수도 있고, 애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창경원 장서각에 있을 때 해제하러 출입할 때 거기 들은 할머니 한 분은 마늘의 명령 같은 소설을 환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을 봤어요. 오늘날 사람 연속 방송을 다 한댔어요. 그런 특히 서울에 여유 있는 상층 여성들은 생활에 여유도 없고 교양도 있었어요. 이런 소설을 창작하고 또 향유했습니다. 여자가 술 읽었다. 여자가 그렇게 유식할 리 없다. 여자가 학식에 대단히 높습니다. 집안의 일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섬세한 그런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은 굉장히 시간 여유가 많았습니다. 요즘 와서 여성의 시간 여유가 없다고 말하죠. 특히 직장에 나가고 집에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돼서 볼 데서가 없다 하는데 그 당시 상시 여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안일, 잡일 다 가인들이 다 했어요. 여성은 마루 밑에 내려가지 않았다. 어쨌든 마늘의 명령은 여성의 작품입니다. 여성이 집안의 일과 나라 일까지 다 이야기하고 한 가문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역사의 그런 중세적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자,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을 두 개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남촌 이견 8견전이 있습니다. 난소 사뜸이 학견전이라는 게 있고 중국에는 홍루몽이 있습니다. 둘 다 대장편이고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홍루몽은 누구나 알고 남촌 이견 8견전도 알지만은 그거 아는 사람들이 우리 거 마늘의 명예는 몰라요. 이렇게 지금 비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늘의 명예가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다만 그 독자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가 하는 건 의문입니다. 또 하층까지 내려가는 데는 의문입니다. 남촌 이견 8년 전은 어떤 작품이냐 하면은 8명의 개견자가 시명에, 우리는 성이라 하는데 일본은 시라고 합니다. 성과 시는 조금 다릅니다. 성은 바꿀 수 없고 시는 바꿀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이 와서 창시 개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을 바꾸라 하는 줄 알고 펄쩍펄쩍 뛰는데, 일본 사람이 왜 펄쩍 뛰느냐? 씨는 바꿔드리는 건데. 개견자로 씨를 잡는 여덟 무사가 주군을 위해서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충성을 다한 후에는 일제히 자결하는 그런 무용들. 지도 크게 남성 소설입니다. 위에는 성적인 관계에서 남성 소설이듯이 이건 지독하게 에도시대 일본 소설은 남성 소설입니다. 홍lum은 어떠냐? 한 집안이 무너지는 과정을 그리면서 역사의 변천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후보자인 남성은 사촌들끼리의 어떤 연애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병약하고 아름다운 누이를 사모해서 할머니가 그와 혼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매우 애통해하는 것이 그 중심을 들어있어요. 아주 남성이 여성의 감각에 다가간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모습을 남성의 견지에서 파괴해서 그런 병약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사모하는 것은 여성의 감각인 것 같지만 남성이 여성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마늘의 명령에서 여성,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이 많은 형식 자치도 가지고 있고 집안도 하고 나라도 이러고 시대를 근심하는 이런 포괄적인 여성을 생각을 가진 것이 와넬의 명령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여성 자신의 의식이고, 남성이 그 가련하고 아랬다고 병약한 여성을 바라보는 것은 남성에게 투여된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lum은 남성 소설과 여성 소설을 겸하고 있고, 여성의 감각에 타당한 남성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총 2년 8년전에서는 여성은 전혀 무시되는 것과 아주 대조됩니다. 이런 그 여성 소설, 여성이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가문과 시대의 움직임을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토지와 같은 작품을 산출했다. 나는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간추려서 하려고 해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등충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이쪽은 이쪽을 택하고 저쪽을 택해서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대등한 거. 뭐 어떤 것이 낫다 못하다는 것보다 서로 다르면서도 다른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대등충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학에 여기서 본보기를 몇 개만 들었습니다만 대등충이를 얼마든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등충이를 더 많이 발견해서 다양한 연구를 집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중국 작품, 일본 작품, 더 나아가서 월남 작품을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하느냐. 나도 여기다 아는 척하고 떨어뜨렸지만 남천이 8년 이거 그 시대 일본어 못 읽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 그 사람 유시간자고 한문 설을 써놓은 거,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지. 예, 그것을 잘 읽을 수 있는 일본 학생이 여기 유학을 왔어. 우리 반야의 명령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비교 연구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또 합격 인정했어. 외국인이 와서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쓴 논문 한 편을 두 사람이 다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박사를 받으면 자기 나라 돌아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문학연구소, 더 나가서 세계문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연구교수를 남아서 그 비교 연구를 계속하게 합니다. 네, 좀 더 말을 붙입시다. 우리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서 걱정될 거 없어요. 외국인 누구든지 오라고 하면 돼요. 일본도 인구가 줄었는데 일본은 외국인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외국인을 받을 때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거 와서 공동 연구하면 여기 연구원이 되고 연구교수가 돼서 아주 평생 먹을 걸 주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 오면 우리가 세계 문학을 앉아서 다 할 수 있고 또 세계어를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또 못 칩시다. 런던에 가면 동양어학교, 파리에 가면 동양어학교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세계 한 100개국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남을 지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만들어서 와서 비교한 거 하면 여기서 평생 먹을 수 있다 하면 세계 100개국 사람이 옵니다. 세계 100개국 가장 우수연주에 와서 우리도 100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뒤에 조금 붙였어요. 대강 이야기해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예정하고, 전시가 아니라 5시 반까지 예정하고, 토론을 해주고,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못한 것도 질문을 받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러시아 전승하는 거는 무당이 부설하면서 무가, 서사무가라고 하는 것으로 전승하고 있어요. 그 말에 섬기는 신의 내력을 길게 노래합니다. 그게 본토에도 있고, 본토에서는 마을에 섬기는 신이 아니고, 바리골이나 당금액이라고 하는 그 무당의 신을 노래하고, 제주도로 가면 자기 마을의 신의 내력을 노래합니다. 그걸 하는데, 그 양상이나 내용이 중국 운남성의 소선족들이 하는 거하고 참 비슷해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중국 운남성이 왜 이렇게 비싸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언제 뭐 이렇게 비싸게 되느냐? 나는 그렇게 말하냐고. 다 있었어요. 중국에도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다른 데는 없어지고 운남성에 남아있고 제주도에 남아있고 일본의 아이누이 쪽에 남아있어요. 중국에도 이제 문헌에 가끔 그런 것이 조금씩 있어요. 시경에도 있고 뭐 있는데 또 중국 한족이 아니고 소수민족의 철듭강가 하는 이런 거 북방민족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부전되는 것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부터 그 마을 공동체가 그냥 이어져 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전란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큰 차이가 뭐냐? 신라가 고려로 그냥 이어졌어요. 신라 경선왕이 나라를 왕건 고려태조에 넘겨줬어요. 조선왕조가 고려가 조선왕조로 그냥 이어졌어요. 중국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전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무슨 막 농민이 반란하고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백년도 홍건적 막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나 내가 황제한다고 설치고 나섰다가 그중에 덜 무도한 자가 통일을 하거든요. 그때 사람이 무수히 죽고 그 전승의 공동체가 모두 파괴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중원에 시가 칠비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깝게도 그런 공동체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변방에 있는 운남성의 여러 민족들에게는 그런 변동이 없었어요. 중원의 변란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서 거기는 보존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라가 외침을 물리치거나 어려움을 겪고 나라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하기 전에 너무 큰 나라가 돼서 말하자면 가해자가 돼서 승리를 부과하는데 가령 남조는 당나라의 침입을 참 힘겹게 물리쳤거든요. 그럼 남조하고 당나라를 비교해봅시다. 남조는 당나라 침입 물리치고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썼어요. 당나라는 남조에 쳐들어갔다가 못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큰 강성한 나라의 대신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게 뭐냐? 우리는 크고 힘이 있다 이거죠. 이게 크고 힘이 가지고 그 기분을 써서는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회서비가 회서라고 하는 족을 쳐서 이겼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 우리 당나라가 이렇게 크고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국소학대라 그랬어요. 그것도 나라가 작고 힘이 없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크게 해요.
중국은 너무 크고 강성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대등해요. 그래서 대등충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등충위를 이야기할 때는 우열론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 어떤 게 우수하고 어떤 게 어떠하냐, 어떤 게 훌륭하냐 하나보다도 서로 맞물려서 이런 거와 저런 것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거를 파악한다. 그래서 당나라와 남조의 관계에서 그게 아주 잘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것이 남조고 원남이고 다 중국이라고 하면 다 중국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한족만 중국이라고 내심으로 생각하거든. 그렇죠. 중국이라고 하는 게 이원적이요. 문담성의 여러 민족도 다 중국이다. 말해요. 공식적으로 말해요. 내심으로는 한족만 말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말하면 중국도 큰 부자예요. 한족만 이야기하면 중국은 참 가난해. 그래서 중국이 이걸 다 말해야 되는데 한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 어떤 소리를 하면 이 비문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이거 남조 사람이 썼겠느냐, 한족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한족 가운데 그 이름난 한유 환태지보다 글을 잘 쓴 사람이 있었나? 글 잘 쓴다고 그런 글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글이 나오지. 그래서 그 전체를 중국이라고 하는 참 좋은 관점하고 한족만 중국이라고 하는 협소한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는 걸 많이 봐요. 야율초제. 내가 중국 외국어대학 조선어과 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야율처제와 더불어 밖에서는 이교보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학생들이 다 한족이고 한국어 전공입니다. 야율처제를 못 알아듣는. 그러나 흑판에 썼어요. 야율처제. 이래도 모르느냐. 학생이 뭐라고 하는 게 알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 가면 이화원에 가면 야율처제 사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아무도 안 봤다. 이화원에 가도 이화원 근처에 살아도 본 적이 없다. 청나라에서는 우리 북방민족에도 이러한 위대한 시인이 있다고 해서 야율처제 사당을 세웠어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학생들이 야율처제를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야율처제를 가르쳐줘야 중국이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야율처제는 몽고군이 징기스칸이 살육을 일삼을 때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고 세금 넣는 게 이깁니다. 그래 말했어요. 그래 무시간 징기스칸이 들어보니 그게 이기거든.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에 나와요. 금나라를 멸망시킬 때 금나라의 개봉에 140만의 인물을 야율처제가 살렸다. 징기스칸 140만 다 죽이라고 그래요. 야율처제가 그거 죽여서 뭐합니까? 살려놓고 세금 받으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게 야율처제입니다. 그런 야율처제를 오늘 학생들이 모르요. 야율처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크게 반성해야 돼요. 중국은 아는 건 다 알고 모르는 건 다 몰라요. 그러면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전부 낭비가 돼요. 인구가 많으면 아는 것도 각각 달라야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야율처제의 공적이 얼마나 크냐를 원나라 역사, 원사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야율처제 때문에 140만 인구가 살았다. 그렇게 훌륭한 야율처제를 오늘날 중국 사람이 모르면 어떡해요. 자, 모든 여러 민족의 전체가 중국이냐, 한족의 나라가 중국이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체 나라가 중국이라면 우리 중국에 야율처제같이 훌륭한 인물이 있다고 떠들어 나와야 돼요. 한족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는 없는 것처럼 치우는. 그리고
이 남조의 격화비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많이, 이런 훌륭한 거는 한족이 썼을 것이다. 네, 한족이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민족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돼. 소수민족을 자꾸 한족으로 바꾸려고 해요. 문학사에도 그걸 밝히는 말, 소수민족도 자꾸 한족이라고 고쳐놓으려고 하고 소수민족의 기여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데 소수민족이 있어서 중국은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다시 말해요. 소수민족이 훌륭한 일을 해서 중국은 위대한 나라. 한족이 잃어버린 것들을 소수민족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서사지 한족도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전란 동안에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죽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인구 이동과 변화가 너무 심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탐나고 시대 그대로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도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사는 사람들은 신라시대에 사는 사람의 후손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경주가 폐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람들이 다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승을 읽고 있는. 다시 말해봐요. 신라가 고려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쟁하지 않고 이어졌어요. 중국에서 상상도 못해요. 한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 시작할 때 수없이 사람이 죽어요. 뭐 별의별 놈이 다 자기가 황제라 그랬어요. 어릴 때라도. 뭐 그중에 뭐 별별 깡패가 다 있고 별별 이상한 놈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하다가 덜 무도한 사람이 통일을 해요. 덜 무도한 사람이. 통일을 하고 나니까 그 아주 관계 훌륭하다고 막 칭송을 하지. 원래는 그자도 산도동 놈이거나 뭐 그랬어요. 그런데 황제가 되고 나니까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그걸 신분 세탁. 그래도 덜 무도한 자가 잡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때마다 중국이 그렇게 될 때마다 피란민이 한국으로 왔어요. 역대 파란민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피란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학식이 없는 사람은 피란할 줄 몰랐어요. 또 경제에 여유되는 사람들이 피란민이 역대 많이 했어요. 신라가 처음 생길 때도 중국 진나라가 망할 때 그 난민들이 와서 경주에서 와서 살았다 이렇게 있어요.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전란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은 덕을 우리 많이 본 거예요. 중국이 먼저 했죠. 곧 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후 역전이 역사에는 물리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중세 전기에서 후기로 갈 때 대역전이 일어나요. 대역전이. 중국 안에서도 야율처제가 역전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동파와 더불어 소식과 더불어 한 시대가 가고 야율처제와 더불어 다음 시대가 시작했어요. 중국 안에 역전이 일어나고 밖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한국의 이규보나 월남의 완채와 같은 시인이 동시대 중국에는 없었어요. 남송의 시인이 누가 있나? 신기지라는 시인이 있다는데 누가 알아줘요? 내가 거기 산동대학 가서 강의하면서 거기 신기질 균형관이 있는데 중국에서 신기질 대단하다고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 올라오면 하나도 알아준다. 소동파 알아주죠. 그건 앞시대의 마지막. 몇 번 역전이 일어나요. 근데 가장 심한 역전은 뭐냐? 중국의 백파시라는 것은 각국의 민족의 수준에 제일 초라해요. 이거는 심하게 말해서 애비 없이 나타난 지각성이라고 했어요. 애비가 뭐냐? 향가나 왁가나 궁금시가 있으면 그게 애비인데 애비 없이 나타난 지각생이요. 그래서 애비 없이 나타난 지각생이라서 중국의 백화시라는 것은 제일 뒤떨어졌어요. 그 결과 원래 중국 사람들은 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백두보는 뭐 월등히 훌륭하다 누구 다 알아요. 근데 이백두보 시도 그때보다 자꾸 내려갔어요.
그래,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백파시 시인들은 형편없어요. 동시대 다른 나라 시인보다 너무 초라해. 예. 자, 내가 말할게. 모든 소수민족 전체가 중국이라 하면 중국은 위대하니까 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 빼놓고 한족만 중국이라 하면 억지가 많이 생겨요. 중국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소수민족 출신이 당석에도 되고 국가 주석이 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제주도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데서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제주도 출신 전혀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중국은 왜 소수민족을 계속 차별해요? 소수민족이 왜 독립하려고 하느냐? 차별받으니 독립하는 거예요. 차별을 안 하면 독립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동아시아가 서로 모여야 되는데, 무릎처럼. 어차피 모여야 되는데 왜 독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을 억압하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압 안 하면 독립 안 해요. 우리가 어차피 아시아도 이제 연합이 돼야 돼요. 통합돼야 돼요. 왜 어차피 통합돼야 되는데 왜 너희들 나갔냐? 그러니까 유구가 그랬잖아요. 통합아시아의 수도는 유구에 있습니다. 아주 이론이 맞아요. 한국, 중국, 일본 안 된다. 강대국에 있으면 안 된다. 유럽도 어디 있느냐? 유럽연합 수도가 베르기에 있습니다. 베르기에. 영국, 독일, 불란서는 안 돼요. 베르기라는 얘기 참 좀 나라가 덜 된 나라예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베르기에 있어요. 브뤼셀에 있어요. 수도. 유럽이 통합됨으로써 각국이 소수민족을 억압하지 않아요. 소수민족이 자치와 문화 자치를 위해서 유럽 통합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할 필요 없어요. 에,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가? 난 중국에서 많은 강연을 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하는데도 제약이 있고, 니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데도 제약이 있어요. 며칠까지 할까? 네. 다른 사람, 한 두세 사람 질문이 있어야 이야기가 끝나겠어요. 예. 네. 그건 질문 그만하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극 관련 설명을 하시고, 예? 연극 관련 예. 하셨고요. 미국과 일본과 베트남이 차등 연극이 존재를 하는 것만 예. 알고, 한국에 차등 연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존재를 했었는데, 현재에서 없어진 거죠. 한국에는 없었던 걸로 생각해요. 없었던 것은 매우 결격사유고, 매우 뒤떨어졌죠. 네. 그러나 농민의 대동연극이 잘 보존된 것은 다행이죠. 그러니까 불행의 다른 측면은 행운이요. 그것이 대동연극 사고방식. 그런데 일본에서는 노와 가부키 같은 것이 발달을 해왔는데 일본에도 그런 대동연극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주목하지 않아요. 중국의 그 너른 천지에 소수민족까지 말하면 농민 대동연극 많이 있어요. 가끔가다 어디 보고 돼요. 그러나 진지하게 안 따져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인구가 많은 다 가까이 되는데 같은 건 아는 건 다 알고 모르는 건 다 온다. 중국의 온천지 사람이 다 경력만 좋아하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소수민족이 가지는 대중경력을 찾아내고 이어받아야 돼요. 아마 운남에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학자가 한 사람 그걸 많이 조사해서 책을 냈어요. 일본 학자가 그거 조사했다고 막 굉장히 큰 소리 치고 또 연극사에 대해서 야구 논쟁 냈는데 수고 많이 했어요.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교수인데 동양문화연구소는 강의 안 했대. 1년 12달 그것만 조사했죠. 그거 가서 많이 조사했어요. 정작 중국 사람은 그렇게 조사 안 해요. 중국 사람들 조사해야 되죠. 조사해야 되고 소수민족의 학자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중국 신화에 대한 학회를 운남대학에서 할 때 갔는데
중국 신화랑 그때 신화랑 전부 소수민족 건데 한족 학자들밖에 없어요. 발표자가. 소수민족 학자가 스스로 한 게 없어요. 한족 학자 잘 모르고 떠들어요. 소수민족 언어도 모르고 그런 개요만 보고 그럼 뭐 거기 가면 좀 제대로 아는 사람 만나는 게 했더니 내가 아는 거나 한족 학자가 아는 게 그게 소수민족 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한족이 소수민족의 언어를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조사해야 돼요. 아, 운남대학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나는 참 실망했어요. 운남대학이라면은 교수진에 그런 신화를 연구하는 교수진이나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소수민족이 있을 거예요. 운남대학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한족. 그러면 뭐냐? 중국이 아주 부자인데 그거 밀어놓고 스스로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내가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안 할 건데 나는 갈 때 크게 기대하고 갔어. 그 지역의 신화에 대해 발표하는데 전부 잘 알지도 못하는 한족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개괄적으로 정밀하게 하지 않고 그 원문이 어떻게 구전되느냐 원문을 적으려면은 그 음성기어로 받아줬고 교민족의 문자가 있으면 문자로 쓰면 없으면 음성기로 받아줬고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하더라도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어로 개요만 적은 것밖에 없어요. 예, 여성소설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여성이 주로 읽는 소설, 여성이 독자인 소설. 우리 소설은 여성이 주로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 작가 이름이 없어요. 일본은 작품을 창작하면 바로 목판으로 해서 팔아서 작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기 작가는요, 죽고 나면 아들이 승명을 해요. 애비의 이름을 이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소설 표지에 작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은 작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또 그때 풍속에 외간 남자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작품을 읽고 베끼면서 개작했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여자에다가 여자가 개작자를 했고 역자가 창작도 했어요. 여성 창작이 어느 정도이냐를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죠.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어요. 완전의 병녀의 작가가 여성이라고 길이 한 줄 남아있는 건 기적입니다. 다른 작가들은 작품 여성이 작가라는 것을 문헌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체를 분석하고 해서 야 이거는 여성 소설일 것이다. 여성 작가일 것이다. 밝혀내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긴 소설은 일반적으로 100책, 60책 정도 넘으면 개장돼요. 60책 넘은 작품은 남성은 짓지 않았어요. 남성과 여성의 한 심리적 특징이 여성이 참을성이 있고 길게 쓸 수 있어요. 남성은 뭐 요점 위주로 빨리빨리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층이고 여성의 시간 여기가 많았어요. 남성은 바빠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의 여가 생활과 문학 활동 그렇게 접근해서 그 서울 지방의 상층의 문화인데 대장편이 그런 경우에 상층이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세 책까지 주고 빌려주면 어느 정도 수입도 있었어요. 그러나 수입을 전제로 해서 쓴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연구 과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문헌 증거를 가지고 밝히는 실증적인 학풍으로는 전혀 한 번도 못 나가요. 작품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면 완연의 명예를 철저히 분석해서 어떤 것이 여성스러운가를 밝혀내야 돼요.
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 여성입니다. 요즘 봐도 남자들은 만나면 별 화제거리가 없어요. 술 먹고 싸우지 않으면, 싸움 맞으면 별할 게 없는데, 여자들은 서너 명 앉아서 어떻게 그렇게 화제가 풍부한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나는 감탄해. 아, 여성 소설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시시콜콜한 게 다 이야기거리요. 남자들은 말려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별 이야기 없어요. 남자는 술을 먹지 않으면 별 이야기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점이죠. 여자들은 커피 마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지. 그 여자들이 그 길게 이야기하는 그 긴 이야기가 소설에 담겨 있어요. 전화를 해도 쉽게 통계되니까 남자들이 전화한 시간 수하고 여자들 시간 수. 나는 그냥 두세 마디로 시간이 끝났는데 여자들은 이거 잡고 한 시간도 이야기하고 두 시간도 이야기하냐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전화기를 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뭐 정의롭죠. 죽었다 깨어나고 그래 안 돼. 그러한 화술이 소설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언간을 연구해도 그럴 거예요. 남자 편지, 여자 편지를 하고요. 남자 편지는 몇 줄 정도 끝나요. 여자 편지는 참 길게 썼어요. 언간을 가지고 남자 문체, 여자 문체를 좀 연구할 필요 있어요. 어쨌든 한국어는 여성 소설의 특징이며 일본의 남성 소설하고 극히 되죠. 세상에 그렇게 인류 전체에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가? 왁가와 향가의 차이도 엄청나지만 일본의 남성 소설과 한국 여성 소설 차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설 중에 제일 끝과 끝입니다. 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심각하게 연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뭐 결론을 앞세우보다도 작품을 면밀하게 그러니까 만다의 명년의 그 여성의 어법과 남소 사토미 학견되는 남성의 어법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해서 난소 사토미 학견들 그렇게 한국의 일본 문학 전공자 중에 이거 연구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오전은 전부 견진모노를 연구하는데 견진모노가 되면 막 주석이 수없이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생작품. 한 번도 주석이 없는 내리다 들어진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한국의 일본 문학 연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깊이 할 수 있는 일본인이 와서 같이 서로 말도 배워가면서 논문도 한 논문 쓰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사실 이 작품을 얼마나 연구하고 있는가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봐도 별 논문도 없었어요. 곳곳에 무슨 한문으로 서문 써놨어요. 분념도 쓰고 그것만 따가지고 내가 논문 쓴 적이 있어요. 그 난소 사토미 학견대에 삽입된 한문 서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쓴 논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그거 공부 다 하게 온 게 아니라 그런 고전 덕혈을만 기른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자기 실력을 늘려야 돼. 예, 공룡은 우리나라 많이 연구도 하지만 속속들이 맛보려면 우리나라 사람 참 어려워요. 거기에는 문어도 있고 구어도 있고 어떤 만주어 어법도 있어요. 그 만주족이잖아요. 등장인물들이. 작자도 만주족. 그 중국을 차지한 만주인 귀족 가문이야. 그래서 한문도 잘 알고 중국어 잘 알고 만주어도 아는 그런 사람이 깊이 연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문장, 문체 이런 것까지도 소상하게 보는 연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여성 소설의 진면모가 드러나요. 일본은 자기들이 명실실히 근대화하면서 일본도 중국도 많은 전란을 겪어도 민국이 이루어지면서 고전을 국민에게 배포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소송세월 보내고 전란을 겪고 아직까지도 못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내가 아주 통문하는 발표를 했어. 북한에서는 그걸 했다. 우리 동네 공포조사단에도 북한이 했는 고전 현대화가 있다. 우리는 하지 못해. 고려대학에서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한국 고전문학 편집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열을 내서 부축해서 하라 그랬어요. 200번 한다고 해야 어디 돈을 얻는다. 100번 가도 안 된다. 그런데 서민에게 부족했는지 돈도 못 얻고 지지부진했어요. 그 200번 진행해야 되고, 나라에서 돈 대줘야 돼. 그런 작업을, 고전을 현대화한 작업을 대단위로 기획을 해서 대학 연구소에다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정부에서 줘라. 정부가 못하고 해서 국회의원들 넣어도 뭐하느냐. 국회에서 발의해서 해야 된다. 안 하고 있어. 북한이 먼저 했는 거 이야기해도 감동도 안 해. 북한은 어차피 뭐 우리하고 경쟁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더 잘한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고전 부격도 북한이 먼저 더 잘하니까 남북한 경쟁 사업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하고 그쪽 돼가지고 대북한 경쟁 사업으로 하기 시작. 백과사전도 북한이 먼저 내니까 대북한 경쟁 사업을 시작했어. 구미문학 대결 같은 거는 못하게 해요. 북한이 먼저 하지 않았으니까. 북한이 먼저 하지 않은 건 못하게 하고 북한이 먼저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설정됐는데 고전 구경은 했어요. 그러나 민족문화 현대화한 작품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야 되고 민간에서 하든 나라에서 하든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보호돼야 돼. 그 짓을 대한민국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이라는 자들이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후보 근처도 못 가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만 골라서 뺏어주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정부에 그럼 뭐하냐.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라고 해요. 북한에 대부 그 사업했는 거 한번 알아봐라. 우리 동네 공포도서관에도 전부 그거 있다. 이류 작품선이 나와 있다. 고려대학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중단되어 있는 거 해야 돼. 정부가 안 하면 안 되도록 고려대학에 압력도 있고 섭외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처럼 시작한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잘 안 팔린다 그랬습니다. 잘 안 팔려도 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언론에서 떠들어야 돼.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부분적으로 했죠. 그러나 이게 총사가 돼서 일반 대중에 가지 않고 교육과 전맥돼야 돼요. 고등학교 국어교육에서 국사교육에서 그 책을 광범위 읽는 걸 배워야 해요. 좀 닮아간 교과서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했어요. 고전 백선을 몇 개의 대학 연구소에 하게 하고 그거 읽는 걸로 국어 국사 교과서를 교육을 대신해야 된다. 그렇게 떠들었어. 그렇게 떠들었다는 걸 내가 지금 책에만 이어놨지. 아무 반응이 없어. 국회의원이 많으면 그중에도 뭐 생각이 트이고 뭘 할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인구에 아는 건 다 알고 모르는 건 다 모른다고 말했듯이 많은 인구도 그런데 우리나라 뭐 5천만도 많다면 많은데 아는 건 다 알고 모르는 건 다 모르면 어떻게 돼? 각기 달라야 돼. 각기 달라요. 그래도 이 고전소설 장편을 읽는 전통이 이어지지 않고 이어져요. 지금 국내 학자 중에서 이 대장편을 읽어서 논문을 쓰는 학자가 5명 이낼 거예요. 5명 이내가 이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큰 끊어지죠. 무덤에서 언간이 나왔어요. 가끔 나오죠. 논문 편지, 다발이 나와요. 잘못하면 그 해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가문이 나오면 우리가 모르면 중국 사람 데려올 수도 있어요. 국문 다발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독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문하는 사람이 제일 1차적인 기능은 고전을 읽는 겁니다. 논문을 생자를 읽어야 돼.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대중화했다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전혀 그렇게 주석되고 출판되지 않은 것들은 학자들도 안 다루는 거예요. 그 폭이 매우 좁아요. 중국도 좁아요. 일찍이 했는 나라는 어떤 폐해가 있는가 하면 선정되지 못한 작품은 그냥 올라가 버려요.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다 그냥 있어요. 그것도 후진이 선정이 됩니다. 분발해야 되고, 고려대학에서 그 고전문학 전집을 해야 되고, 그거 계속 뭐 10년 걸리든 100년 걸리든 하는데 필요한 인재가 여기서 배출되어야 돼요. 고려대학 대학원의 고전문학 전공자가 세상에 뭐라 하도록 그거 맡아서 할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할 수 있게 돈도 나오고 지원도 나오는데, 할 사람이 없다. 해도 못해. 할 사람이 없다. 외국에서 꼴 수 없어요, 사람. 예, 할 사람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 그걸 할 수 있게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국 작품도 그 수준을 할 사람을 불러다가 공동연구까지 하자. 그러면 난소 사태를 하겠네. 들어봅시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연구하지 못하는데, 여기 와 있는 일본 사람이 우리하고 공동연구에서 그렇게 하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정말 국력입니다. 예, 인구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외국인이 많이 옵니다. 왜? 우수한 사람들 오냐. 일본은 외국인 못 오게 하니까 인구 줄어들기 때문에 낭패인데, 외국인 많이 오게 하면 인구 줄어들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많이 왔다. 비화인이 많이 왔다. 이걸 밝혀야 돼요. 대문학통사 3판에는 안 했다. 4판에는 비화인의 기여라는 것을 복구해서 쓰고 있어요. 많이 왔어요. 신라 시작할 때도 6천이 어쩌고 할 때도 진나라 망해서 중국에서 피난민들이 그 와 살았다고 삼국사에 나와 있어요. 그까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신라를 일으키는데 기여했어요. 그냥 왔겠어요. 뭐 책도 들고 왔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문을 정했지 한문 공부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안 오고 어떻게 한문 공부? 교재만 왔어요. 뭐 인터넷으로 했어요. 사람이 왔죠. 사람이 와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갔어요. 한국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 가도 안 돌아오고 다 일본 사람 됐듯이. 우리나라 사람 일본 간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온 건 왜 이야기 안 하나? 네, 중국 사람 많이 왔어요. 완전 그 중국에 난리가 나서 중국의 난리가 한국에 큰 축복이었어요. 명나라가 망할 때도 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명나라 와서 망할 때 온 사람도 있고, 그때는 이제 명나라 망할 때 온 사람이 별로 빛을 못 봤어요. 한국의 문화 수준이 이만 높아졌기 때문에. 아, 참, 중국에서 왔습니까?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참, 그 사람들이 별 재미가 없었어요. 과거제도 송나라에서, 중국에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과거제를 했겠어요? 그때도 봤어요. 과거제를 해도 시험관이 없잖아요. 그때는 중국에서 온 쌍기라든가 이런 몇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예, 원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당군이냐 기자냐 이거죠. 당군의 전통과 기자가 당군과 기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된 거예요. 기자가 중국에서 와서 문명을 전해주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시초로 그렇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당군의 나라가 기자가 망친 게 아니고 당군의 나라를 기자가 보태줘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는 당군만 위대하고 기자는 내버리려고 하고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됩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 그래서 안 돼요. 제3의 기자, 제4의 기자가 자꾸 와야 되고 기자가 세계 각국에서 와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국문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불러와서 공동연구를 하더니 그런 사람이 오면 국문학은 볼일 없게 되는 게 아니야. 국문학이 그때 비춰나는 거예요. 공동연구를 해서 정말 한국 문학도 깊이 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문학이고 세계 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다. 그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결혼 이민자,
여기 노동자가 모는 걸 부족해요. 정말 학문의 뜻을 든 우수한 사람들이 모였던 나라를 만들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는 끝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